네, 고전시가와 고전수필 역시 보기 내용부터 읽어볼 건데요. 사실 요 두 작품에 대한 보기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가와 나는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안 그런 시가 있습니까? 어쨌든 가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 다음에 나는 상이한 관점을 지닌 두 인물의 대화로 주제의식이 부각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보통 고전수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대화로 많이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수필은 시간이 없으면은 이 뒷부분만 읽어도 돼. 보통 이제 두 사람의 대화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주제의식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신음의 천정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고전 수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정훈의 순환방언가로 가볼게요. 요거 팁인데 보통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목에 옹이 들어가면은 한 열의 아홉이 자연에서 정말 욕심 없이 논의는 늙은이들의 모습이 좀 드러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을 포함해서 되게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옹이 들어가면은 좀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작품도 자연에서 논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요. 근데 이제 고전 수필 혹은 고전 시가에서 여러 가지 자연관이 등장하는데 어떤 작품에서는 이 사람이 자연에서 노는 것 같아. 그런데 자연에서 놀지만 자꾸 이 사람이 임금님 만세, 뭐 역군은 이셨다 이런 내용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떤 시에서 그러냐면은 유배에 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연에서 논일지만 임금님을 아직 잊지 않고 있으니 임금님 제 이 작품을 읽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뭐 이런 속내를 품고 있는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자연 중에서 실제 자연을 너무 사랑해. 나는 정치에 이런 거 관심 없어. 정말 이 자연에서 사는 게 100% 만족스러워. 나는 실제로 자연에 살면서 여기서 일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렇게 놀아. 요런 자연이 있어요. 근데 이 자연, 실제 자연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도 좀 약간 귀족스러운 자연이 있어요. 살짝 이 작품이 귀족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좀 자연을 완상의 대상으로 즐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어떤 작품에서는요, 진짜 실제적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이 있어요.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땀방울을 굵게 흘리면서 보리타작을 하는 이 모습 너무 보기 좋구나. 뭐 이런 실제적인 자연을 사랑하는 실제 삶으로서의 자연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문제에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작품의 자연이 어떤 느낌의 자연이냐. 보여주기식의 임금님 자랑을 하기 위한, 임금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자연 노래냐. 아니면 자연을 실제 사랑하긴 하는데 그게 귀족스러운 것이냐. 아니면은 평민의 느낌이 물씬 나는 실제로서의 자연의 모습이냐. 그렇게 자연관을 묻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이 작품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정훈의 순환방언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은 풍족하대요. 내가 지금 당장 자연에서 누리는 이 삶이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다. 단표 누공도 가난하게 사는 그 삶도 서러운 줄 모르겠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글씨가 너무 예쁘네요. 자, 동쪽에 열어놓은 창은 햇볕이 따뜻하고요. 동쪽은 바람이 온화하대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이렇게 바쁘게 짚고 동쪽 언덕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오, 어때요? 자연에서 지금 노니는 모습이 굉장히 유유자적하죠? 그리고 옹이라 그랬잖아.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죠. 자연에서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가 돋보이죠. 자, 산에는 봄을 맞아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임화, 수풀과 꽃이죠. 나무와 꽃은 비 온 이후에 웃음을 머금었대요. 일단은 돋보이는 표현 방법,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통 시각적인 심상이 많이 쓰였는데 여기는 또 청각적인 심상이 많이 쓰였죠. 계절의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심상을 사용하여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갖 계절 경치를 실컷 다 본 이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이 있다. 이봐 아이들아 이런 것들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세 줄짜리 평시조 같은 데서는 아이야 뭐 이렇게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얘들아 밭에 일이 있대요. 경치 구경을 다 한 후에 실제로 좀 일을 했나 보지? 밭에 일이 있대요. 그래서 따비, 호미, 농기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갈거니 지거니 여러 일랑 마친 이후에 광주리를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도 하는 모습이죠. 화자가 실제로 뭐 그 실제적인 자연에서 땀방울을 흘리면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 집에 일하는 시종들 혹은 이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모습이겠죠. 자,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사람은 아까 언덕에 있었잖아요. 여기 언덕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네요. 뭐 계절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공간적인 느낌, 공간적인 이동의 느낌도 나는 작품입니다. 어린 취나물 못 닦고 고사리 채 살쪘다. 취나물은 다 크진 않았는데 고사리는 살이 쪘대요. 그거를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를 채워서 봉우리에 올라가서 채미가를 길게 읊는데요. 노래를 불러요. 이것도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운 자연의 이미지가 느껴지죠? 자, 향철 운소에 가슴이 상쾌하니 무ud에서 바람을 쐰다 한들 여기서 더할런가. 자, 서리법이 쓰였는데요. 이 서리법은 강조 효과가 있어요. 문학에서 서리법은 강조 효과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냐?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죠. 무ud에서 바람을 쐰다 한들 여기서 더할런가? 여기보다 더 좋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연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만족감이 커요. 가난할지언정. 자, 잠깐 산책하여 작은 집에 돌아오니. 자, 이 사람 산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집도 작은 집이래요. 어린애는 아마 시종이겠죠. 문에서 기다리고 술은 익어 있다. 한 잔 또 한 잔 마신 이후에 낚싯대를 들고 물가를 찾아가니 아주 취흥이 살아있죠. 미끼 없는 낚시에 고기마다 다 모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귀족이 자연을 누리는 방법인데요. 진짜 고기를 낚을 거였으면 미끼를 잔뜩 들고 갔겠지. 그런데 미끼도 꽂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낚시를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자연을 즐기기 위해 낚시를 간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어옹적 삶이라고 하고요. 이 가어옹의 삶을 전형적인 이제 귀족이 누리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요. 자, 물고기와 새도 뜻을 알아. 다 의심을 하지 아니하네. 뭔 의심을 물고기와 새가 안 해요. 이런 것들 이제 의인법인데 사실은 나의 뜻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 자연이 진짜 좋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물고기와 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운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시를 짓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러 하루하루 또 하루 산수로 소일하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뉘 아는 곳 산수의 즐거움,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나밖에 모른다. 이거 역시도 서리법을 통한 만족감, 강조의 표시죠. 하늘에 해가 길고 우거진 나무에 그늘이 짙거든 소나무 뿌리에 비껴 누워 긴 잠을 다 깨지 못하니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는 교태로운 소리로다. 이거는 진짜 청각적인 심상이 한 번 더, 청각 플러스 시각적인 심상이 한 번 더 쓰여서 감각적으로 굉장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 서늘한 기운이 교회에 들고 잔 구름이 사방에 거치니 이런 건 이제 촉각적인 심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빛 물 그림자 한 빛이 되어 있다. 하늘과 물 그림자가 한 빛이 되어 있대요. 지금 하늘과 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역귀를 깔고 앉아. 이거 색채 대비도 일어나고 있죠. 색채 대비를 통해 그 자연에서의 선명한 경치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을 맞아오니 끝없는 맑은 경치를 나 혼자 맡고 있구나. 이거는 나 혼자라고 해서 절대 쓸쓸함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혼자 온전히 이 경치를 아름답게 즐기고 있구나. 자, 이제 아까는 봄 경치가 이어졌었죠. 앞부분에 꽃이 피고 여기에 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복풍이 소슬하여 이제 백설이 흩어지니 봄에서 겨울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계절의 흐름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도 나와 있고요. 계절의 흐름도 나와 있는 시입니다. 자, 가깝고 먼 언덕과 골짜기가 경효굴이 되었어요. 자,
아주 아름답게 또 경치가 변했대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이 눈썹을 찡그리는 것은 나빠서 찡그리는 게 아니죠. 너무 좋아서 찡그리는 거야. 그렇게 시를 읊으니 시에서 나오는 흥취가 더 날로 새롭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가 다 나를 재촉하고 있어. 게으른 이 몸이 언제야 한가할꼬. 이건 진짜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니죠. 지금 자랑하는 거죠. 계절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 다슬기도 바빠. 나는 이렇게 노느라 바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리법을 통한 만족감의 강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 읽었고요. 가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연에서 논의는 만족감 그리고 흥취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로 가볼까요? 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조되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요거는 다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손님이랑 나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죠. 손님이 어떤 말을 해요. 우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끄트머리에 말합니다. 요 부분이요. 요게 이제 주제의식에 직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손님이 말하는 이 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물은 주역의 우물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다. 정말 우물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대상이야. 그런데 이제 우물을 길러준다는 것은 우물을 판다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돌본다는 뜻이야. 백성을 돌본다는 거는 군자의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하지만 여기부터 읽을게요. 우물괴의 처음에는 그 우물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물물에 진흙이 있어서 먹지 못한다. 그 다음 우물이 산골짜기에 있어서 계속 물이 아래로 샌다. 그 다음은 우물 바닥을 쳐낸다. 그리고 벽돌을 쌓는다. 그리고 비로소 먹는다. 그리고 널리 베푼다. 라는 말이 있으니 그 우물을 만드는 과정은 실로 험난하고 복잡하다 하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꺽쇠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를 말하냐면 우물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물을 만드는 과정. 실제로 우물을 만드는 그 과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죠. 아까 우물은 백성을 돌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돌보는 게 그렇게 수련을 해서 백성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벽돌 쌓고 물 길어 널리 덕을 베푸는 일이야 순차적으로 되겠지.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으면은 우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당신이 쓰이지 못할 거야. 자, 네가 지금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임금이 명철하여 복을 받게 되면은 덮여있던 우물도 파여서 쓰이게 되는 것처럼 너도 언젠간 기회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말하고 있는 화법을 기억하면은 화법을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우물을 만드는 건 이렇게 힘들어. 근데 너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너만의 우물을 파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잘 발굴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좋은 임금,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너 언젠간 기회를 만나게 될 거야. 너 언젠가는 널리 쓰이게 될 거야. 너만의 우물을 잘 파고 있으니까.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화자, 나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장황한 말에. 이걸 좀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고을은 옮겨도 우물은 옮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은 그 우물이 깊기를 바랄 테고 사람들은 우물에게 여러 가지를 바라겠지만 우물이야 무엇을 상관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물은 자기 자신이죠. 즉 나는 아무 상관 안 한다. 사람이 찾든 사람이 찾지 않든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자, 우물은 누가 많이 길어가도 계속 차오르는 물이잖아요.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고 또 비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므로 항상 비워있을 까닭이 없겠지요. 제가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비록
큰 길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깊숙한 산골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이한 사람이나 귀양살이 온 사람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런 우물의 모습이 나와 비슷하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상관하겠습니까? 단지 내가 쓰이고 쓰이지 않는 것은 조물주에게 달린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나는 내가 쓰이든 쓰이진 않든 상관하지 않아. 다 조물주에게 달린 거야. 굉장히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다 하늘의 뜻에 달렸어. 나는 내 몫만 열심히 할 뿐 내가 열심히 쓰이는 것, 내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전 수필까지 읽었고요. 섬세한 내용이나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현대 소설과 고전 산문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학은 이렇게 풀이 마칠게요. 안녕.